반갑습니다. 돈샘 정현두입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최근 시장 좀 되게 빠르죠. 미장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국내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대세 흐름 같은 게 없고 뭐 하루 이틀짜리 이런 테마들이 그냥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기가 쉽지도 않고 뭘 하나 끈덕지게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돼서 좀 많이 지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길게 보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도 그렇지만 뭐 일단 시장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뭐 일단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동학개미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도 많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아졌고 이제 관심을 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하시는 분도 꽤 아직 여전하시니까 꽤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처럼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뉴스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뉴스가 하나 터져도 이제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즘은 뭐 단톡방, 텔레그램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는 뭐 영상 찍느라 오히려 늦은 편이죠. 그냥 엄청 그냥 실시간으로 다 뉴스들이 반영되고 실적이 반영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종목 발굴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못 채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잘 발굴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뭐 발굴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이상 발굴할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좀 좋아지고 조금 좀 나빠지고 이러면은 너무 빨리 막 전달이 되니까 뭐 발굴할 게 없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약간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제스 리버모어의 말처럼 월스트리트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휴대폰만 열면 얼마든지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을 뭐 국내장, 해외장 구분할 거 없이 가격 흐름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예전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종가나 그것도 이제 신문에 보면 어제의 종가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뉴스 같은 데도 그냥 자막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그 대형주 위주로만. 그랬던 시절이 제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부에 막 종가를 받아 적고 막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투자했나 싶겠지만 사실 뭐 그때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예전에는 지수라든지 종목의 종가 정도만 어렵게 확인하는 시절에는 일단 단타는 좀 힘들었겠죠. 이 단타라는 게 뭐 분봉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뭐 종가만 나오고 뭐 그런 데는 단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뭐 텔레그램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단타 같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시장 자체를 그게 완전히 바꾸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투자하는 인간의 본능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또 업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2000년이 되기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요즘에 이제 MTS라고 그러죠. 이제 휴대폰에서 하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HTS가 이제 처음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신증권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얼마나 혁명이었냐면 과거에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진짜 뭐 객장을 가야 됐어요. 객장을 가면 또 객장에는 뭐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황판에 그냥 지금 현재가가 나오다가 이제 종가만 나오는 거죠. 그냥 종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차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보던 차트를 보면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개인과 달리 앞으로의 개인은 이제 정보의 격차가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스마트해질 것이다. 시장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바뀐 지가 24년 차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의 개미들은 정보가 없이 못 모르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읽고 있어요.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그냥 정보가 많아진 것이지 그 정보가 인간의 본능까지 바꾸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간의 본능은 좀 더 자극을 하면서 좀 더 자주, 좀 더 확신에 차서 잃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본능도 잘 바뀌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장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 있을 거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제시 리버모 옆에 마크 미르비니를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요즘 돌파 매매나 추세 추종 전략을 이제 소개가 한국에 좀 많이 되고 있죠. 저도 이제 그 전략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일단 미노비니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에 여기도 뭐 나와 있죠. 챔피언이라고 이제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이제 개미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죠. 97년이었습니다. 97년이었어요. 근데 미노비니 같은 경우도 약간 예전 과거의 시장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뭐 책을 쓰고 뭐 심지어 처음으로 투자 수익으로 2억 달러를 벌고 하고 나서도 늘 받던 질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장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방법이 먹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신은 80년대 90년대 했는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완전 세상이 바뀌고 컴퓨터가 바뀌고 인터넷이 바뀌었는데 그게 먹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21년에 다시금 투자 대회에 나갑니다. 그때는 좀 더 큰 계좌, 100만 달러 이상이니까 우리도 한 10억 넘는 계좌로 이제 그리고 체급이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체급으로 이제 간 거죠. 97년 때는 이제 그걸로 알려진 거고 21년쯤에는 이제 굉장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10억 원 이상 계좌에 이제 참여를 해서 97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미 챔피언인데 왜 또 했냐라고 하니까 여전히 먹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챔피언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고는 해요. 97년 수익이 155% 정도 수익으로 우승을 했는데 21년 때는 이제 340%의 이제 수익으로 오히려 뭐 2배의 성적을 내면서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먹히고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뭐 근데 굳이 증명을 안 해도 되는 게 매년 열리는 대회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보면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들이 어떻게든 먹히는데 그 제자마다 약간 기량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우승하고 누구는 5등하고 이 정도의 차이지 그냥 시장은 이걸로 봐서는 별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미노비니가 이제 증명을 했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잘 바뀌지 않아요. 투자가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10만 원치를 사든 100만 원치를 사든 간에 늘 그 거래 때마다 혹은 갖고 있을 때 늘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때그때 다 이겨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 변하지 않으면 시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할 건데 미국 투자자들은 워낙 유명한 미너빈이나 여기 리버모어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면 이제 미국 땅이 그거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는 좀 다른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미너비니의 뭐 추세 추종 전략이라든지 제시 리버모, 윌리엄 오닐 뭐 이런 그 위대한 트레이더의 얘기를 하면 그런 건 미장에서 먹히지 국장에서 먹히겠느냐? 뭐 그런 물론 국장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 시장입니다. 특징이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이제 미장 외에서도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말과 미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을 최대 그 교집합을 뽑아보면 어느 시장에서도 먹히는 교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럼 일단은 미국 얘기는 했으니까요. 미국에도 오렌 버핏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일단 트레이더로서는 오렌 버핏은 이제 가치 투자자의 현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두 분을 데리고 왔고 뭐 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이제 쿠스톨라니, 쿠스톨라니는 계란이죠. 계란 이론. 근데 워낙 알려진 게 계란 이론인데 그 이분이 또 트레이딩에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따로 깊게 들어가면 영상 따로 찍어야 되니까. W 뭐 M 전략이라고 해요. 이 WM이 뭐냐면 W는 이거 쌍바닥이고 M은 이제 그 쌍봉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닥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음 바닥이 전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에서 추세가 상승이든 혹은 횡보든 더 이상 이제 하락이 끝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승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면 이쪽이 더 낮으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이제 끝나니까 그때는 매도해라. 뭐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생각보다 금융이 선진국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제 계란하고 이게 W만 일단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캔들 차트, 일본식 차트라고 하는데 그 일본식 차트를 만든 사람이 혼마입니다. 거래신 혼마라고 지금 코스톨라니 책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기 이 책도 사실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는 좋은 책일수록 1세만 찍고 빨리 절판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 나왔다 안 읽을 것도 미리 사놓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건 용하게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보셔도 좋고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서 일단은 이제 그 서류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의 차트 뭐 이게 보셨을 거예요. 뭐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썼죠. 그래서 예전에 미너빈이나 윌리엄 오닐 책에 보면 옛날 차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제 캔들, 그 양초 모양인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그 간단하게 정보를 넣기 위해서 좀 나왔다는 건데. 콤마 같은 경우도 성공을 하고 나서 물론 이분도 중간에 한번 쫓다 망한 적이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이제 큰 투자자가 되려면 한 번은 말아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건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기를 해서 이제 나중에 자기의 노하우를 이제 많이 퍼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럴 기회가 없이 그냥 사라지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이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소개가 많이 되는데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도움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결론은 이분도 트레이딩을 했고 트레이딩에 좀 더 오히려 툴을 만드셨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너비가 하고 있는 뭐 돌파 매매나 추세 추종 매매는 아예 손절이 없으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가치 투자가 손절을 안 하잖아요.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8,000원이 되면 그 추세 추종이나 돌파 매매에서는 8,000원이 되기 전에 잘라버리거든요. 이번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치 투자는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졌기 때문에 잘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큰 데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다가 온갖 풍파를 다 맞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다 온전히 이겨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장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뭐 미너빈이나 그리고 리버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손절 강조가 엄청나게 사실 책을 보면 미너빈 책도 이제 최근에 출간해서 나왔잖아요. 읽어보시면 초반의 절반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손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한 종목을 샀는데 이게 거기서 마이너스 30%를 한 번 맞는 거하고 마이너스 5%를 6번 맞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 손실이 자주 나오니까 스트레스는 이제 자주 받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가치 투자에서 존버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판돈이에요. 내가 베팅을 했는데 베팅을 할 때 판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돈 날려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판돈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7%든 간에 정해놓고 그래서 따면 뭐 20% 이르면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코스톨라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면 팔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혼마 같은 경우도 적산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뭐 차트 좀 공부해봐야지 해가지고 들춰볼 만한 책들이 다 여기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적산병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또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차트에서 추세가 망가진 게 발견되면 그냥 무조건 익절하고 나오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림대로 안 되면 손절하고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성공한 투자자들은 잘 판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고 천정에서 팔려고 하는 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걸 할 필요는 없고 결론은 그거예요. 바닥권에서 사고 고정권에서 팔든지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는 사지 않죠. 바닥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그 중요한 지점을 돌파했을 때 봐서 그 돌파를 해가지고 돌파의 힘으로 생각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걸 끝까지 취하고 거기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팔면서 올라가요. 초반에 성공할 때는 이제 더 사는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뭐 팔면서
고점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겠습니까? 진입 자리의 철학이 다른 것이지 그냥 잘 파는 겁니다. 잘 파는 거.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한 투자자는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유명하신 분들은 많은데 딱 한 명 뭐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죠. 미국 같은 경우 워렌 버핏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공한 투자자라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누구의 성공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져오긴 좀 애매하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트레이딩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또 교훈을 한번 얻어보자.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일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일본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선물 거래 아실 겁니다. 선물 거래. 그러니까 미리 사는 것이죠. 미리 사는 거. 주식은 이제 주식 현물은 현재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혹은 10만 원이다. 하면 이제 그때 사든지 팔든지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사고 미리 파는 건 이제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로 뭘로 시작됐다는 거는 이제 주로 농산물이고, 그 농산물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농업 기술도 지금보다 떨어졌을 거고, 지금도 사실 그 농사는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흉년과 풍년 때 가격 차이가, 공급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보통 한 30%, 그러니까 흉년 되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풍년 되면 전년 대비 플러스 30%, 이 정도는 기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엄청났던 것이죠. 가격 변동이 엄청났던 건데, 농산물이랑 먹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리 팔아놓든지, 내가 예상하는 가격에, 혹은 내가 예상하는 가격에 미리 사놓기 위해서 하는 게 선물 시장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 선물 시장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사카가 이제 지금도 일본의 대도시인데, 예전에는 이제 오사카에 일본의 쌀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갈 곳을 찾아가는 뭐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1694년에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 생깁니다. 지금 선물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떠나서 엄청 위험하다. 뭐 원수가 있으면 선물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고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형태를 띈 게 17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선물 거래소가 도지마가 맞을 겁니다. 도지마 그 쌀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가 1700년이니까 1600년 초반에는 이제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같은 거 있죠. 또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 만들었을 때 그게 세계 최초의 주식 회사다. 그래서 그 주식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 회사 돈을 벌면 이제 같이 돈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 시장이 그때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1600년쯤에 시작이 됐다면, 선물 시장은 그보다 한 몇십 년 후지만 이제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도지마 쌀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전쟁 때문에 그냥 가격을 통제하게 들어간 게 1939년인데 그 전까지 쭉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일본 건축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안도 다다오가 있지 않습니까? 다다오인지 좀 발음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안도 다다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양반 아시죠? 이제 한 알의 빛이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쌀 모양으로 요렇게 조각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게 오사카 거기 그 도지마 쌀 시장에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원래 선물 시장의 시작은 이제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 변동성을 좀 줄여가지고 가격 안정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공개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 선물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취지는 둘째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 투기판이 열리는 것이죠. 투기판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전장에 2시간 열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이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2시간씩 하다 보니까 뭐 경미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뭐 주문을 넣는 거지만, 그때 주문을 넣으려고 하면 뭐 였다 뒀다 이렇게 였다가 이제 일본말로 산다였나, 이게 뒀다가 였다가 이제 판다고, 뒀다가 산다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경매를 하면, 그 앞에서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10분이든 그때마다 가격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기 나무에다가 걸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때는 지금처럼 예측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2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나가지라니까 여기 보면 이게 물을 뿌리고 있어요. 빨리 꺼지라고. 그냥 그 정도로 뜨거웠다는 겁니다. 이게 물을 끼얹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원래 뭐든지 그 금융시장이 처음 열리면 일단 투기꾼들이 모든 걸 시작합니다. 뭐 1710년만 해도 일본이 이제 드디어 뭐 근대화되는 메이지 유신도 전이었으니까 1939년까지 이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제시대가죠. 일제시대. 일제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은 만주. 사실 우리도 바뀌어 생각해 보면 조선보다는 만주 벌판이 아무래도 쓸데가 많았겠죠, 그죠? 조선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수탈도 많이 당했지만 사실 뭐 조선이 뭐 수탈할 게 뭐 얼마나 있었나요? 그렇게 수탈할 게 많았으면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제는 이제 가장 그 일본 제국의 핵심은 본토도 있지만 그 대륙에서의 핵심은 이제 만주에서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만주국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는 게 이제 조선인데 북한 쪽에 아무래도 석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뭔가 필요한 거는 북한 쪽에 좀 많이 만들고 남한은 아무래도 이제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일제시대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쌀을 그냥 막 가져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41년 이후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드웨이 해전이 지고 뭐 이제 일본이 질 것 같아서 일본 본토도 뭐 1억 명의 그 가미가제를 하자 1억 봉쇄 뭐 이런 거 할 때 이야기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 경제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일본 쌀하고 한국 쌀이 품종은 비슷한데 우리도 일본 쌀 먹어보면 동남아 쌀이나 캘리포니아 쌀하고 좀 다르게 좀 맛있잖아요. 좀 서로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아무래도 조선이 싸겠죠. 그래서 조선 쌀을 가져와 가지고 일본에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일본에서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일본만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도 쌀을 먹기 때문에 쌀 유통이 다 조선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총독부에서 뭘 할 게 아니라면 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거죠. 침투가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도지마 쌀 시장을 한국에도 열자. 그래서 공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선물 시장에서 조선 쌀을 사면 선물 만기가 되면 그 현물 쌀을 받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린 게 인천 미도 진소입니다. 우리도 사실 일본 때문에 주식보다 선물을 먼저 하게 되는 굉장히 슬픈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선물부터 했다. 그럼 언제 싸지 않습니까? 위험하겠죠. 근데 일단은 뭐 일본이 먼저 했고 일본이 조선 쌀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1896년에 인천에서 이제 미도 진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게 쌀만한 게 아니고요. 뭐 대두, 뭐 석유, 뭐 명태, 면화, 여하튼 이제 그 시절에 중요한 원자재는 거의 다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물류가 발달한 게 아니라 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거 두 개만 남기고 1904년부터 이제 쌀 그리고 콩 그래서 미두입니다. 쌀미자 콩도자 그래서 미두 거래소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출발을 했는데 1904년부터 이제 종목 두 개가 됐다. 간단한 거죠. 종목이 근데 사실 다 쌀입니다. 우리도 밥을 먹을 때 밥이 많지 콩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선물 시장이라고 하니까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건데 우리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하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선물 거래 이제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증거금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다가 뭐 내가 먹으면 차익만큼 증거금을 놔두고 그 차익만큼 입금이 되고 내가 꼴면 증거금을 채워야 되고 못 채우면 이제 청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래일에 그 선물이니까 현물 결제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차익만큼 이제 현금을 주고받는 구조였고 그리고 결제일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증거금은 10%입니다. 그래서 10% 부족하면 10%가 내가 가진 계약에서 증거금이 이제 부족하면 그 전이라도 채워놔야 되고 반대 매매는 다음 날입니다. 빡신 거죠. 이거 어떤 구조냐면 선물도 처음에는 이제 계약이 크니까 이제 요즘 뭐 마이크로 뭐 이 미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좀 작은 거.
그래서 근데 요때는 미니, 파일 미니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한 계약이 파일 100석이에요. 파일 100석. 사실 뭐 파일 100석이라고 하면 작은 게 아니죠. 우리 그 재벌을 예전에는 뭐 만석 부자라고 했는데 만석이면 100석이 100번만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00석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 100석을 증거금 300원 정도로 넣어놓고 한 석에 30원씩 샀다면은 그게 쌀값이 하루에 3원이 오르면 2배가 되는 거고 3원이 빠지면 청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디 많이 들어봤죠 이거. 코인 레버리지 마진 투자.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제 쌀로 했고 지금은 코인으로 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똑같다니까. 비트코인으로 하든 쌀로 하든 투기의 마인드는 똑같다. 투기의 마인드는 똑같고 그때는 비트코인을 만들 기술이 없어가지고 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쌀이 그러면 나중에 뭐 볼이나 알트코인이지. 근데 뭐 솔직히 비트코인은 쓸 데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화폐가 안 됐으니까. 가격은 있지만. 근데 쌀은 뭐 먹을 수 있고 주식이니까 사용 가치는 굉장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두 친소가 인천에서 출발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군산이라던가 부산에도 생기고 약간 이제 분점처럼 막 생겨나가기 시작하는데 요때 방복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제법 그 공무원의 아들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경술국치 때 나라가 망하면서 공무원이 어디 있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직장이 없어진 거겠죠. 그래서 방복창의 아버지가 이런저런 장사를 시도했는데 원래 공무원으로 있다가 보니까 봐서 그런지 장사는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돌아가세요. 방복창이 한 12살 정도 때. 그래서 완전 어릴 때는 그럭저럭 나무롭지 않았다가 나이 좀 먹어가려는 순간에 한순간에 집안이 망한 거죠. 그래서 12살 정도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처럼 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일을 구하다가 보니 그때 일을 구한 게 아라키라는 일본인 집에서 이제 그 심부름 하인이 됐어요. 하인으로 가장 쉬운 겁니다. 어리니까 부리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월급도 싸고 해가지고 일본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라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한강하고 지금 김포하고 이제 한강 사이를 증기선 있죠. 뭐 그때는 화륜선이라고도 했는데 증기선을 타고 이제 쌀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물류를 잡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고 그리고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쌀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자체로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인천 미두 친소에다가 친소 사장하고도 친해서 중개점을 하나 오픈해요. 그러니까 중개점이 뭐냐면 미두 친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거래를 하려면 중개점에 가서 미두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 선물 계좌 만들듯이 거기서 만들고 거기다가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친소 가가지고 였다 뒀다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이야 뭐 수수료가 많이 빠졌지만 예전에 이제 증권가 객장 가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거래할 때 지금 수수료보다 훨씬 비쌌잖아. 이때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잃기도 하고 벌기도 했겠지만 중개점은 무조건 높은 수수료로 이제 수익을 보니까 아라키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화륜선으로 쌀 옮기면서도 하고 이제 그 중매점에서도 돈을 버니까 그 방복창이 이제 그 아라키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이게 우리 요즘에 이제 어제 나스닥이 오르고 있으니까 올랐으니까 오늘 뭐 코스피가 적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으로 오사카에 일본의 그 쌀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1시간씩 전보로 오사카 쌀시장의 시세를 한 석당 얼마를 이제 인천에 알려요. 2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석에 30원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뒀다 뭐 하다가 이제 40원이 됐다고 쳐요. 그랬는데 오사카에서 27원으로 연락이 오면 이제 작살 나는 것이죠. 그거 보고 이제 다 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세가 오면 그거를 이제 미두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말로 이제 트레이더한테 오사카에는 지금 한 석당 얼마랍니다라고 이제 말로 알리는 것이죠. 뛰어다니면서 이제 객장을 뛰어다니면서. 자,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한테도 약간 그걸 뭔가를 좀 배우고 워렌 버핏도 그런 거 많이 했죠. 주가를 이제 칠판에 적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주가가 매일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 관심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종목에 대한 선물 그 가격 그것만 계속 시간 단위로 읊어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체감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때 뭐 하루의 변동성이 한 뭐 10원에서 한 20원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딱 한 계좌 있을 때, 딱 한 계좌가 이제 100석이니까 한 계좌씩 했으면 증거금이 10%니까 다 이제 증거금 10%만 넣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10원 오르면 1,000원 버는 것이고 100석씩 거래를 하니까 20원 오르면 2,000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최소 1억에서 2억. 그러니까 우리 주식할 때 하루에 한 1% 정도는 움직이잖아요. 1%가 1억이 되려면 한 100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100억을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조선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여기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설도 있습니다. 이게 100석씩 하다 보니까 내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요거 하려고 뭐 도둑질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작은 야바이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참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거래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짜릿했다니까. 지금 이렇게 그 증거금 10%로 10배 지금 뭐한 6배, 7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그리고 반대매 다음이라는 거 생각하면 예, 그때만 해도 이 조선이 우리나라는 주식 이런 것보다 그냥 화끈한 선물로 금융시장이 대비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1918년 정도 되면은 그때 반복창이가 여기서 이제 시세를 알려주고 이런 알바를 하는 게 한 4년 뭐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 대리인으로 이제 승격을 시켜줘요. 승격을 시켜주고 아라키가 일본 이름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이름은 반복창이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였으니까 일본식 이름을 많이 부르는 반지로라는 일본식 이름을 많이 썼는데 1918년 정도 되면 1차 대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일본은 순정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공업화에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다 농업 사회였잖아. 근데 갑자기 나중에 2차 대전을 할 정도로 공업화를 추진을 지금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력이 다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벌어서 공업화의 결과로 돈을 번 사람이 쌀을 살 수요는 높아졌는데 시골이나 농밭이 많은 시골에서 노동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은 줄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또 재밌는 게 10월 달에 1918년 10월 달에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있잖아요. 일본은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였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하고는 이제 처절히 원수니까 요거를 막기 위해서 시베리아나 이런 쪽으로 더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출병을 시킬 거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러면 이건 또 뭘 말하겠습니까? 역시 노동력이 줄어드는 농사지은 애들이 군대로 끌려가면 쌀 공급은 더 줄어든다. 근데 경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굉장히 좋죠. 그때 뭐 일본이 뭐 GDP 성장률이 1년 25%를 넘기고 할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높아지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쌀 가격은 당연히 대세 상승이다. 요거까지 다 판단을 한 거예요. 요거까지 다 판단해서 아라키가 쉽게 말해서 몰빵을 치자. 풀매수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이게 가긴 가더라도 그 과정까지는 맞출 수 없다는 게 이게 쌀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쌀 선물을 풀로 사두면 떼돈 버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쌀값이라는 게 쌀은 진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쌀값이 실제로 오르니까 선물도 오르고 현물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또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꽤 유명한 일인데 1918년에 쌀 폭동이 일어나요. 일본에서 그 가장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게 아마 그 도마야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쌀값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쌀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 쌀들이 다 뭐 홋카이도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니까 정작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쌀을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배에 실어가지고 다른 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배를 못 타게 하고 그거를 여기서 팔라고 하다가 이제 폭동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폭동 사태가 생각보다 커요. 50일 동안에 거의 400번에 가까운 소요 사태가 있었고 요걸 진압하기 위해 강경 진압에 나섰는데 군 병력 10만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실제로 뭐 7천 명 넘게 구속되고 그 중에 뭐 2명은 실제 사형되고 뭐 좀 강하게 누릅니다. 일본에서. 근데 문제는 강하게 때려잡았는데 도마의 현만 쌀값이 비싸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일본 본토가 다 비싸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결국에는 내각 사태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때 이 소요 사태를 이게 불바다가 된 건데 그 쌀값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푹 빠져 있죠. 이게 쌀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쌀값이 없을 때입니다.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쌀을 이동을 못 시키게 해가지고 그때는 가격이 그 없던 그 시기.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빵원으로 이제 쌀 폭동. 자 그러면 요거 때문에 지금 일본 본토가 난리인데 조선 땅도 난리가 나요. 1919년 뭐가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잖아요. 3.1운동이 여기 있습니다. 3.1운동을 진압한다고 일본이 하도 때려잡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했다. 아이고 1919년 예전에 그렇게 이제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네. 1919년 3월에 3.1운동이 터지고 그 때문에 일본도 너무 당황을 좀 하다 보니까 쌀 시장이 3달 동안 멈춥니다. 멈추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일단 3개월이 멈췄다가 다시 오픈하면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대세 상승이잖아요. 그죠? 대세 상승. 1차 대전 끝나고 그죠? 1917년부터 대세 상승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라키는 이제 다시 시장이 시작을 하니까 다시 풀매수 고고 시장이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고고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요때 요거 보이십니까? 살짝 빠지죠. 살짝 빠집니다. 이게 살짝 빠지는 게 뭐냐면 일본 내에서도 이게 폭동이 너무 커지고 이것 때문에 내각 사태까지 이어지니까 일왕이 그러니까 내각만 날아간 거지 일왕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왕이 새로운 내각 대신을 뽑아가지고 이제 민심 달래기를 좀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일왕이 그 데이시 덴노인데 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를 그러니까 하라 다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기존 그게 아니라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 달래기용 인사를 했다는 거죠. 평민 출신을 총리 내각에 앉혀가지고 지금 이제 쌀값이 올라가지고 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카시는 이 첫 번째 목표가 뭐겠습니까? 물가 안정이고 그 중에 특히 쌀값 안정이겠죠. 그래서 그냥 초강경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 대세 상승 중에도 이 정책 때문에 살짝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사카 시장의 시세입니다. 오사카 시장에. 그러니까 오사카 시장의 코스피면 인천 시장은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가 나스닥이면 이제 거기가 이제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빠지니까 변동성은 인천이 더 컸거든요. 더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라키는 당황을 하는 거죠. 풀매수했는데 빠지잖아요.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 더 끌고 가지고 물타기를 시전합니다.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그때까지 정보에서 밀렸던 조선 미도꾼들이 계속 이게 일본한테 털리다가 그때는 무슨 뭐 공매도 때려잡기 이런 마음이었는지 그냥 계속 매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라키가 사면 또 팔고 아라키가 또 사면 또 팔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라키를 청산하게 만들어요. 청산했는데 그때 당시 청산된 게 180만 원. 180만 원이면은 1,800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40만 원이 지금 400억 원이 나와 800억 원. 근데 문제는
조선 미드꾼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중매점 사장을 이제 파산을 시켰는데 돈을 못 받아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결제일 되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사장하고 친해가지고 수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도가 청산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수표 결제하지 않고 일본으로 튀어버립니다.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버렸고, 그리고 아라키는 일본 가서 또 일본 시장에서 이짓저짓 했는데 역시 방법이 안 좋았는지 끝끝내 제기를 못하고 이제 술술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은 이제 쉽게 말해 거래소가 파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도친소의 자본금이 3만 5천 원이었는데 180만 원짜리 부도가 터지니까 그냥 망해버린 것이죠.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뭐 시장이 망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고 나서 역시 한 3달 좀 지나가지고 다시금 이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금 오픈을 하는데, 반복창 입장에서는 자기의 스승과 자기의 직장이 동시에 날아갔잖아요. 자기의 직장은 뭐 아라키의 중매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스승은 일본으로 튀었고 부도 내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그 미두 거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해서 먹고 사나. 그때 한 400원 정도 있었다 그래요. 400원이면 그때 조선 사람 월급이 한 30원, 40원 정도 했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4천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돈, 약간 이제 쌈짓돈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중개인에서 그 막 시세 알려주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본격적 거래는 안 했거든. 근데 기왕 이래 된 거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고, 만약에 이 400원 다 날리면 그냥 어떻게든 뭐 직장을 구해가지고 하든지 포기하고 잘 되면 한번 인생 역전을 해보자 라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부도가 나는데, 거래소에서 돈을 먹어도 거래소 부도로 돈을 못 받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도 좋은 사람은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다는 마인드로 새로 오픈한 미도친소에 다들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반복창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고요. 그 한 번 거래에 18만 원을 번 적이 있다 그래요. 18만 원이면 180억인 거죠. 지금으로 하면 200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큐에 우리도 지금도 선물 거래 레버리지 풀로 실어가지고 방향 제대로 타점 맞추면 뭐 잭팟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40만 원을 봅니다. 400원 가지고. 그러니까 1000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종목을 텐버거라고 하잖아. 텐버거를 몇 번 먹은 거야? 1000배면 10배를 10배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여하튼 텐버거를 뭐, 400원 가지고 40만 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400, 최소 400억이 넘는 거를 불과 1년 만에, 요때죠, 요때. 요때입니다. 요때고. 그때 27인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사람은 다 뻔하더라고요. 큰 돈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집부터 사는 것이죠. 의리의리하게 인천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미도친소가 경성이 아니라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좋은 터에다가 뭐 한 200평짜리 그래서 뭐 그 서양식 뭐 엄청난 저택 같은 거를 짓기 시작하고, 또 엄청 유명하잖아요. 1년 만에 조선에서 10대 부자 안에 들었고 현금 정원령은 이제 임금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명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젊은 남자가 추구할 건 뭐겠습니까? 여자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킹카로 불렸던 그 김후동인가? 이름이 갑자기 여기 이분입니다. 김후동인가 하는 분하고 실제 결혼까지 성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역전이 어마어마한 거죠. 워렌 버핏도 좀 솔직히 좀 나이 좀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물론 젊었을 때 가난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이 너무 부자라서 그렇지. 근데 1년 만에 1000배의 수익을 내가지고 시장에서 최고의 셀럽이 되고 조선 최고의 미녀하고 조선 최고의 저택에서 살게 되는 그런 거는 이제 대단하긴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여기 나오죠. 그 아라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라키한테 배운 반복창도 마찬가지인데 대세상선장에서만 거래를 해봤습니다. 요때니까요, 요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그 하락다운 하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키는 요거 하나 내려간 거 가지고 청산이 된 거잖아요. 요거. 요 변동성을 못 이길 정도로 풀로 쌓았다는 거 아니야. 그 외에는 그 정도 하락하는 일도 없어요. 자기가 해온 방법, 물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 공부를 많이 해서 일본어도 그때는 조선어로 된 경제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뭐 고등학교도 못 났던 반복창이지만 일본어로 독학을 해가지고 일본어 책, 경제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날 시세를 다 이제 자기가 전달했잖아요. 그걸 다 적어놨다가 집에 와서 그래프 같은 걸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기술적 분석이야 이거. 차트 무시하면 안 돼. 차트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놈의 차트가 강세장일 때만 배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상향 한다는 마인드가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미장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근데 미장은 140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값도 우상향한다는 마음에 이 변동성에다가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이 맞서면서 자기 남은 현금을 더 물타기 하다가 결국엔 청산까지 간 거잖아요. 아라키하고 변목창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부도가 난 것 같아요. 혼마처럼 다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알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2년 만에 떠가지고 2년 만에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마흔에 죽어버리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말 그대로 제대로 쫄딱 망해서 혼자 당연히 애가 셋이었는데도 이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토자금이 없으니까 사기치다 걸려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게 다 소문이 나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거래소 옆에서 뭐 쌀값이 오른다 내린다 혼자 중얼중얼 대다가 나이 마흔에 죽어버렸으니 상승장일 때 벌었던 그 노하우마저도 저주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한 게 아니라 천재는 당신이 아니라 상승장이다. 이 말을 했던 그 겔브레이스. 그러니까 그 요거가 던져주는 의미는 많습니다. 보통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이 주식을 할 정도면 대세 상승이 요 정도까지는 와 있는 시기겠죠. 아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이게 뭐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주변에 동물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강세장 그런 사람이 계속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돈이 더 들어오니까 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됐는데 이때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출구 전략.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건데 어떤 상황이 되면 포지션을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요때 아라키도 마찬가지고 요때 반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강세장, 뭐 횡보장 그리고 하락장이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계속 상승만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없어요. 제가 테슬라를 좋게 보지만 남들은 좋게 안 보는 거는 언제 팔지 그게 없어요. 그냥 진짜 화성 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은 이제 말이 좋아 화성이 이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욕심입니다.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를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이 변동성을 껴안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혁신적 기업이지만 그 투자 방법은 졸라게 옛날 방법입니다. 옛날 방법이라 나쁜 건 아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구 전략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공도 날아가는 데는 순식간이고 아라키도 마찬가지고 반복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잊혀지게 된 것이죠. 잊혀지게 된 건데 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바다는 다 미륵꾼들의 흘린 눈물로 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복창은 너무 뚜렷한 성공과 너무 뚜렷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반복창은 사실은 출구 잘만 있었으면 가문을 만들지도 몰랐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금광의 골드러시가 터졌을 때 다 이제 금을 캐러 가지 말고 금 캐러 온 사람들한테 청바지 팔고 핫도그 팔고 이런 사람들 즉 이제 카지노에 하지 말고 카지노 판을 벌이는 사람은 돈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미두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 강익하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원래 법조인이고 그리고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김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김구나 이승만한테 정치 자금도 많이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후원했다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투자 전략을 써가지고 다들 망해 나갔던. 그래서 뭐 조선의 현금은 다 인천 미두친소가 일본이 뺏어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다들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그것도 전공이 법조였는데 갑자기 미두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 중매점을 하나 차립니다. 중매점은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매점으로 오라고 영업을 잘해야 되잖아. 그죠? 똑같은 중매점이면 그냥 수수료도 똑같고 똑같은 거면 그냥 뭐 그냥 자기 가까운 데로 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수수료로 돈을 벌려면 여기에 고객이 되면 뭔가 제공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역시 찌라시입니다. 요거 이익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정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 최초의 찌라시가 나옵니다. 강익하는 일단 일본 본토에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리서치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거래하잖아요. 쌀을 거래할 때 거시경제는 뭐겠습니까? 일단 날씨. 일단 날씨죠. 여러분들이 그 쌀을 사고 팔려고 하는데 지금 가뭄이 2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 선물 가격이 오르겠어요? 당연히 오르지. 가뭄이 계속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끝없이 오르다가 갑자기 오늘 비가 확 오네. 그럼 이제 폭락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시 매크로 거시경제는 이제 날씨도 있고요. 날씨도 있고 그 외에도 미두 관련 뉴스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매일 발행을 했다. 그 시절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찌라시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말이 쉬워서 그냥 뭐 찌라시라고 한 거 이거 엄밀히 하면 증권사 리포트죠. 여기 뭐 투자 전략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종목이 하나니까 쌀 하나니까 악재와 호재를 딱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또 연예인 정치인들 연예인 누가 여기다 미두시장에 뛰어들었네 정치인이 뭘 하네 이런 정보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여기로 가면 똑같은 수수료인데 이런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하니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두로 번 거 보기보다는 미두꾼들한테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장은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좀 전에 보여줬던 익정보는 매일매일 나가는 거고 이거는 그 기정리 총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 그래프 같은 게 엄청 잘 나와 있잖아요. 쌀 시장에 대한 거시 정보까지 다 담은 딥서치 리포트까지 나온 거.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매일은 안 나오고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매일 나오는 거에는 또 이 정보에서는 이제 시황 그리고 감기라고 하면 이제 호재를 모은 거, 그리고 악기는 이제 악재를 모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미두 야담 이런 것까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연예인, 정치인 이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까지 다 정보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니까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성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성에 여기 보면 이제 금익증권이라고 해서 같이 오픈해서 크게 돈을 벌죠. 그래서 그 돈이 해방 후까지 지켜서 1945년 해방이 되고 1년 지났던 1946년에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민간보험사이자 토종보험사인 대한생명을 강익하가 설립을 하고 초대 사장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플레이어로 뛰었던 반복창은 이제 1000배 수익과 그리고 이제 청산까지를 그냥 시장 흐름에 그냥 레버리지 실어서 겪었다면 강익하는 그 판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핫도그 팔고 청바지 팔고 뭐 그러는 걸로 수익을 냈고 이제 미드 시장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38년 정도 되면 이제 일본이 중일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량미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쌀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쌀 가격을 정부가 이제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개 시장인 미두 시장과 오사카 그 시장은 없어지고요. 그러고 나서도 그때 번 돈으로 정치인들 후원 많이 하고 했던 게 강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유튜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뭐 3%처럼 해도 좋고 뭐 셔카월드처럼 해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트레이딩이 성공하는 것만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유튜브 한다고 다 셔카월드처럼 되나? 다 3%처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이제 저도 사실 유튜브보다는 트레이더의 정체성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유튜버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봐주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은 그 정도의 큰 구독자를 가진 그런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투자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투자하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고 또 이런 얘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분 저랑 인연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 뭐 제가 큰 유튜버는 아니고 저는 정체성은 이제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유튜버로 나오는 것이지 요걸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튜브가 잘 되게 하려면 트레이딩하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좀 약간 그 인구팅처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제 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것까지 보는 거지, 그죠? 그런 큰 채널도 많은데 제 것까지 찾아온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라서 그렇다면 작든 크든 간에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현인들이 지역과 그 시기와 그리고 국가 이런 구분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세장에서 오는 그 행운 그런 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출구 전략 없이 가다가는 방북탕의 경험을 내가 반복할 수 있다. 반복하지 말자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저는 이분들의 전략을 쓰고 있죠. 홈마나 리버모어나 아니면 미너비니처럼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인베스팅보다는 이제 트레이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는 진입과 그리고 이제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아가고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제일 좋은 게 가치 투자 강의할 때가 제일 좋아요. 지금 길게 보시고 이 회사 정말 좋으니까 모아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내리면 싸니까 더 좋다. 라고 하면 오르면 오르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유튜브나 강의하는 데는 훨씬 나아요, 솔직히. 근데 트레이딩은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 시가에 손절이든 익절이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때그때 영상 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든데 근데 해보니까 가치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이 수익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낮다는 걸 떠나서 하락장이 올 때 방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워낙 좋은 회사를 내가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계좌에 주식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락을 맞으면 이제 다 두드려 맞는 것이죠. 게다가 손절도 안 하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빠지다 말면 다행인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나 그게 크래시가 온다든지 아니면 크라이시스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레버리지까지 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싸면 팔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싸하는 건지 말은 쉽잖아요. 이미 오른 종목이 더 확 오를 것 같으면 사고 근데 분위기가 싸해지면 팔아라. 말은 쉽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디테일들은 있어요. 그리고 미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국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이 방법이 어느 시장에서나 먹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미장과 한국장이 좀 다르다면 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세 전략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다는 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에 몇 개씩 찍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톡방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트레이딩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간 선비기실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자고 차트쟁이들 다 거짓말이다. 차트만 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이 회사는 만질만 하다가 되면 그럼 만질만 하다가 지금 살 거냐? 사면 언제 사고? 근데 샀는데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고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차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한 거. 우리나라 중간이 없어요. 차트 보는 사람은 차트만 보고요. 그거 안 보고 기업만 보는 사람도 기업만 팝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게, 이 혼마 책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한번 쫄딱 망하고 나가지고 스님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스님이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벚꽃이 피는데 벚꽃이 이렇게 바람이 확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벚꽃이 피어가지고 벚꽃이 지니까 날아간다. 라고 했고, 또 한 스님은 바람이 부니까 벚꽃이 날아가는 것이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혼마가 깨달았다는 것이, 일단 벚꽃 자체가 있으니까 벚꽃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은 일단 좋아야 돼. 벚꽃이 피어야 거기에 붙어 있든 날아가든 할 거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것은, 그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매크로 같은 거죠. 뭐 저금리 혹은 고금리, 그리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이 분단 말이에요. 그게 강하게 불을 수도 있고, 강하게 불면 갑자기 막 벚꽃이 확 날리다가 이제 빨리 꺼지겠죠. 근데 천천히 불면 천천히 조금씩 날아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벚꽃이 바람을 맞아서 날아갈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봤으니까 벚꽃이 날아간다는 걸 알지, 사람이 안 봤으면 날아가는지 다시 붙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심리거든요. 세 가지가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좋은 기업이 좋은 좋은 시장을 만나서,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큰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될 수 없죠. 하늘에 닿는 나무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실현을 하고 다음 벚꽃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혼마의 그 책 후반부에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두 분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혼마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좀 와닿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아이디어 좀 나누고 싶고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어느 전략이 도대체 동작을 하는 건지 회의스러울 때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 돈 모으는 교실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 채팅방이나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또 일주일 열심히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